1816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두 젊은 선비가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오르는 곳은 북한산의 비봉. 그들은 당시 31살의 추사 김정희와 그의 친구였다. 두 사람은 비봉 정상의 어느 비석 앞에 섰다. 추사 김정희가 비석을 덮은 이끼를 걷어내자 희미한 글자가 짚히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신라 진흥왕의 비석이었다. 1200여 년 만에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진흥왕은 왜 나라 땅 곳곳에 비석을 세웠으며 거기에 무엇을 새겨두었을까?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왕들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라 중기의 진흥왕, 그 역시 신라의 영토를 확장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 그리고 황초령과 마운령 순수비, 모두 4개로 알려진 이 비석을 외우기 위해서 학창시절 진땀 꽤나 흘렸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순수란 황제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천지산천에 제사하고 지방의 정치, 민정을 시찰하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진흥왕도 이런 풍습을 따라 신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은 처음부터 진흥왕 순수비라고 알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왕이 북한산에 순행하여 영토를 개척하고 강역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진흥왕이 국경에 비석을 세웠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는 그것이 세워진 후로 약 1000년 동안 그 존재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북한산 순수비. 먼저 이 비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서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국립공원 북한산. 도심에서도 가까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친숙한 산이다. 북한산의 많은 봉우리 중 하나인 비봉. 뛰어난 전망과 수려한 산세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봉 정상. 비봉의 정상에는 사각형의 화강암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비석은 오래전부터 서 있어 이미 익숙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잘 모르겠고요. 여기가 비봉 팻말이라는 거 외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여기 올라오면 자주 봐요. 그리고 이게 뭐 진흥왕 순수비라는 정도, 진흥왕이 내 땅이라고 여기다 세웠대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비봉의 비석은 간혹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서 있는 것은 진흥왕 순수비가 아니다. 이 자리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 비석인데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진흥왕은 직접 이곳까지 와서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진흥왕이 이제 그 경주 작은 그 분지의 국가에서 살다가 정말 자기 군사들이 이렇게 점령한 아주 유서 깊은 이 요새로 말하면 이제 서울 일대 한강 유역 지역 이것을 이제 직접 순수해서 찾아와서 바라봤을 때 그 기쁨과 자부심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맑은 날 북한산에서 바라보면 한강 하구는 물론 멀리 인천 앞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는 바로 이러한 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북한산 순수비 진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그 비봉이 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언제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까? 1972년에 그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겉면, 윗면이 전부 까져서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이 정도부터 아래 부분 정도까지 글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비석의 뒷면에는 한국전쟁 당시 생긴 총탄 자국이 선명한데 200여 자 중 현재는 120자 정도만 판독이 가능하다. 이 부분부터 글자가 시작되는데요. 윗부분은 한꺼풀 까져서 잘 읽기가 어렵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진흥태왕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해서 이 지역을 순수한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그 순수 관경이라고 진흥태왕 이 네 글자가 진흥왕 순수비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렇다면 추사 김정희의 발견 이전 이 비석은 어떻게 알려져 있었을까? 이중환의 택리지에 이 비석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택리지에는 무학 오심도차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기록돼 있다. 즉, 이 비석을 무학대사의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 역시 별다른 기대 없이 이 비석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다. 판독 결과 진흥왕 순수비로 드러난 것이다. 그 감흥이 너무 컸던지 추사 김정희는 비석의 왼쪽에 자신이 이 비석을 진흥왕의 것으로 판독했다고 새겼다. 이 내력은 김정희의 글을 모은 완당전집에 전하는 내용인데요. 여름에 친구와 함께 북한산에 놀러 갔습니다. 멀리 무학대사비라고 알려진 비가 보였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김정희는 올라가서 위에 당시에는 이끼가 무성했었습니다만 이끼를 벗기고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진흥태왕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김정희는 1년 동안 이 비를 연구해서 비로소 이 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비문에 남천군주라는 글자를 판독, 비석의 건립 시기까지 밝혀냈다. 즉, 삼국사기의 남천주 설치 기록과 비교, 비석의 건립 시기를 568년 이후로 추정했는데 이는 지금도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드넓은 한강 유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북한산 비봉. 그러나 비석을 세우기에는 좁고 또 매우 험한 곳이다.
그렇다면 진흥왕은 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비석을 세웠을까? 이제 신라가 그동안 경상도 지역, 그야말로 영남의 작은 국가에서 이제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와서 백제나 고구려와 대등한 그 세력을 펼치면서 더군다나 그것을 물리쳤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큰 계기를 가졌던 이 한성 지역의 그 점령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 보이는 이제 서해안을 통해서 저 이제 중국까지도 교류를 활발하게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라는 한마디로 영남의 작은 국가에서 한반도의 중심 국가로 결국은 이제 통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국가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걸 기념해서 여기에 이제 순수비를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강대한 신라를 꿈꾸었던 진흥왕. 그는 그토록 바라던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자신의 영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순수비를 세웠던 것이다. 북한산 순수비는 이렇게 해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진흥왕 순수비가 더 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몇 개를 어디에 세웠다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무려 1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외에 나머지 비석들도 사연이 많습니다. 우선 창녕비. 이 비석은 일제시대 소풍간 학생들이 경남 창녕의 화항산 골짜기에서 발견된 것을 일본인 교장이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둔갑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세워진 황초령비와 마원령비. 황초령비는 세 조각으로 깨져버렸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소행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세월을 거친 후 어렵게 제 모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두 비석은 지금 북한의 함흥역사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진품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진흥왕 순수비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계의 표시일까요? 이 비석에는 1500년 전 신라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열쇠가 새겨져 있습니다. 창녕비부터 보시겠습니다. (555년) 진흥왕은 가야연맹의 한 세력이던 창녕을 정복했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창녕비. 지금은 국보 33호로 지정 비가가 안에 보호받고 있다. 비석은 자연석의 표면을 손질하여 글자를 새겼는데 640자 중 180여 자는 마모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수님이 상당히 참 글자가 잘 보였는데 예, 한 35년, 한 4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현재는 글자가 그때 당시보다는 많이 참 안 보이네요. 예. 사라진 글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작진은 첨단 방식으로 판독을 시도했다. 비접촉 3차원 스캔 방식이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탁본을 하게 되면은 먹물이 묻히는 부분하고 안 묻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정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어떤 미세한 부분 깊이까지 알아내기 때문에 탁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찾아낼 수 있는 글자보다 저희들이 이 장비를 사용해서 레이저 방식으로 써서 어떤 그 글자를 추출해낼 때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비석의 표면에 레이저 광선을 쏘아 그것의 반사 속도를 컴퓨터가 인식, 비석의 글자를 읽어내는 방식이다.
실, 부지. 이렇게 읽은 비문을 확대하여 판독에 나섰다. 일모가 돼요. 판독 과정에서 애매했던 몇몇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모 안에 사람인으로 전해봤거든. 네모 안에 사람인이 제일 그러면서 이제 캡션 막 붙여놔. 그러나 오랜 세월로 심하게 마모된 글자는 최첨단 방식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 안에 잘 보이지 않던 게 그 이번 그 화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이제 좀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91년에 이제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 육안을 하루 종일 보면서 이제 판독을 했는데 그때 이런 기술, 이런 장비가 있어가지고 같이 했으면은 그게 좀 더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대신 최첨단 탁본으로 몇몇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신사년 2월 1일 첫 행에는 이 비석을 세운 연대가 뚜렷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판독 가능한 글자 중에서 관심을 집중시킨 글자가 있었다. 물숫자와 밭전자를 합친 논답자. 창녕비에 새겨진 논답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논답자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온다. 창녕비보다 훨씬 후대에 집필된 삼국유사는 논답자를 송문야, 즉 우리가 만든 고유 글자라고 적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까? 중국과 일본의 사전을 찾아보기로 했다. 중국어 사전이고요. 이거 일본어 사전이고요. 예, 중국 사전에서는요 별을 심는 그런 밭을 수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말로 소위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중국은 논을 수와 전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전 여기 미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선에서는 속칭 답이라 해서 합자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그 비문에다가 바로 답자를 사용한다든지 한 거는 이게 일반화가 돼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와 전을 합친 이런 글자가 우리한테서 쓰여지게 된 거는 그 답자의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과 전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진흥왕 시대 왜 독창적인 글자 논답자가 필요했을까? 울산의 옥현 유적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까지 논의 유적이 한 지역에서 토층별로 발견된 곳이다. 저희들이 청위대로 그대로 막 발굴을 했습니다만 요 청동기 시대 부분이 지금 이제 평면에서 조사한 모양이 요겁니다. 청동기 시대. 이곳에서 발견된 논 유적은 시대에 따라 논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 시대의 논은 이 한 논배미가 면적이 대개 한 평에서 서너 평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규모가 적습니다. 규모가 적은데 삼국시대가 되면 이 면적이 약 한 30-40평 정도로 상당히 어떤 이 면적이 이제 넓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논의 면적이 매우 좁다. 또한 주변 지역은 개간이 덜 된 황무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반면 삼국시대에는 주변의 개간도 완료되고 논의 단위 면적도 매우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논농사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논농사가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경, 즉 소를 농사에 이용한 신기술의 도입에 있었다. 신라시대 여러 논유적지에서 발굴된 철제 농기구 유물들, 이들 역시 우경을 증명해주고 있다. 삼국사기는 지증왕 시대, 즉 진흥왕보다 약간 앞선 시기 이미 우경을 보급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 벼의 거루터기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은 이 사람 발자국, 사람이 걸어간 흔적, 이 발자국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소의 발자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좀 자세하게 보이는 부분이 요건데요. 옥현 유적에서는 실제로 소의 발자국 흔적이 나와 우경을 증명하고 있다. 삼국시대 저희들이 대개 이 시기를 아마 한 6세기 후반에서 8세기쯤으로 생각하는데 이 논은 면적이 이제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이유가 우선 철제 농기구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좋은 도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이 동물의 힘, 결국 그러니까 이 충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면을 넓게 아마 이 평면화할 수 있는, 평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논농사의 발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곳이 있다. 경북 영천의 청제비. 비석에는 법흥왕, 즉 진흥왕 바로 앞 시대에 청제라는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게 지금 근자에 들어와서는 이 못이 그렇게 수리로서 크게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은 조선조까지는 이 못으로서 거의 수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기 신라는 이러한 대규모 수리 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논농사가 발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라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창녕비에는 경제력의 바탕이 되는 토지에 대한 진흥왕의 강한 집착도 엿보인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관심, 토지 생산성보다도 노동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면 6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노동력보다도 토지에 대한 관심을 두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흥왕이 정복 야망을 추진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창녕비에 새겨진 논답자였다. 발달된 논농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흥왕은 영토 확장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흥왕 이전 시대까지 신라는 경주 중심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삼국의 세력 판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한강 유역이었습니다. 누가 한강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었죠. 당시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 시기 신라와 백제는 100여 년에 걸친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551년에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나뉘어 차지합니다. 즉 백제는 한강 하류 유역을 차지하고 신라는 그 위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흥왕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를 차지해버립니다. 100년 이상 동맹관계를 맺었던 신라와 백제. 그런데 신라는 불과 2년 만에 그 동맹을 깨고 백제의 한강 유역을 차지해버린 셈입니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냉혹한 것이라고 해도 선뜻 이해가
해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학자들은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 이 이면에는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년 나제 동맹을 하루아침에 깨어버린 그 밀약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진흥왕 순수비, 황초령비에서 그 밀약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신라에서 백제, 부여, 공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충북 옥천. 오랫동안 신라와 백제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예, 맞습니다. 여기 성벽, 지금 성벽에 그 흘러내린 돌들이 많은데 저 위로 이렇게 관산성의 동쪽 성벽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554년 이곳 관산성에서는 당시 한반도 세력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진흥왕의 신라군과 성왕의 백제군이 국군을 건 혈전을 벌였던 것이다. 여기가 그 성왕이 신라군한테 붙잡혔다는 그 구진매로입니다. 성왕이 신라군에 쫓겨갖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성왕이 붙잡힌 그런 장소입니다. 관산성 전투는 백제의 참패로 끝났다. 성왕은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백제군 전사자는 무려 3만여 명에 이르렀다. 백제의 운명이 기우는 전투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관산성 전투는 왜 발발했을까? 그것은 한강 하류 유역에 대한 진흥왕의 집착의 결과였다. 당시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 100여 년간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러던 551년 마침내 신라와 백제는 힘을 합쳐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나누어 차지했다. 그러나 진흥왕은 이 100년 동맹을 불과 2년 만에 깨뜨리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유역을 정복해버렸다. 백제로서는 불의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동맹을 맺어서 한적을 향해서 싸웠던 두 나라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적이 된 상태인데요. 백제로서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성왕은 그 땅을 빼앗긴 553년 그 다음해인 554년에 아주 군사를 대대적으로 모아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100여 년 동안 지속된 나제 동맹을 일시에 깨버린 진흥왕. 여기에는 진흥왕의 치밀한 영토 확장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함께 고구려를 치자는 백제의 제안을 진흥왕이 거절하는 대목이 나온다. 진흥왕은 고구려 침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구려와 모종의 밀약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런 진흥왕의 입장은 고구려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두 나라 사이에 밀약이 성사된 것이다. 당시 고구려는 북방 돌궐족의 방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남쪽 국경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 고구려도 신라와 밀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제 그 당시 6세기 중반경의 고구려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려는 3대에 걸쳐서 그야말로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그 강성했던 국력이 크게 약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북쪽으로 이 돌궐족의 그 침략을 받아서 북쪽도 크게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신라의 어떤 그 북진의 추세를 저지해야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그렇다면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 그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황초령 비의 밀약설의 근거가 새겨져 있다. 즉, 진흥왕이 고구려 땅을 차지하자 이웃 나라에서 화해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마운영비와 황초령비를 보면은 그 영토를 획득하고 백성들을 얻었는데 이웃 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신의를 지키고 화해를 요청해 오도다. 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그 이웃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구려와 신라가 뭔가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나라 사이의 밀약설을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있다. 즉, 진흥왕은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순수비를 건립한 이후 당시 최전방 군사기지였던 주를 후방으로 배치한다. 이것은 어떤 의도였을까? 진흥왕 순수비를 안변 지역과 한강 하류 지역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영토와 백성들이 신라의 영토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군대 주둔지인 주를 남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죠. 그것은 고구려와의 어떤 그 밀약, 협약을 체결해서 더 이상 고구려로 진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대신 반대급부로 고구려는 신라에게 지금까지 확장시켰던 영토와 백성들을 인정해주는, 외교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그 협약, 밀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토 확장의 야망을 위해 우방국과의 동맹 파기와 적대국과의 밀약까지 결행했던 진흥왕. 순수비에는 이런 외교 전략의 비밀까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진흥왕 순수비는 작은 나라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진흥왕의 노력과 함께 당시 신라, 백제, 고구려 사이에 미묘했던 국제 역학 관계까지 담고 있군요. 신라라는 이름은 덕업일신, 망나 사방. 덕으로 새롭게 해서 사방을 망라하겠다. 즉, 영토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떨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국호입니다. 바로 그 팽창 의욕을 나타내는 말이 창녕비에 나오는데요. 사방군주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방군주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창녕비에 기록된 사방군주는 현재 위치에서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광주에 위치한 한성군주, 또 안변에 위치한 비리성군주, 그 다음에 계령에 위치한 간문군주, 그리고 창녕에 위치한 비자벌군주 4명을 사방군주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신라가 정복한 새로운 영토의 지배자이자 야전군 사령관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고, 왜 하필 그 4명을 사방군주라고 표현을 했느냐, 거기에서 말하는 사방은 신라가 천하의 중심이다라는 의식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 경주를 중심에 둔 천하 사방을 다스리는 존재들인 셈이죠. 따라서 그 작은 사방군주라는 표현 속에 진흥왕대의 천하관,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흥왕은 이런 기구를 두어 각 지역을 정복하려 했고 실제로 정복을 했습니다. 국토의 팽창과 정복,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한 곳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라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품고 있었을 정복지 백성들을 진흥왕은 과연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진흥왕의 순수비, 거기에는 탁월했던 진흥왕의 통치 정책에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진 지역은 오랫동안 고구려의 영향을 받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지증왕 시대 신라로 편입되었는데 이곳에는 버풍왕이 세운 비석이 서 있다. 비석은 당시 이 지역에서 일어난 대화재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비문 중에는 피정복지인을 노인, 즉 노예로 묘사한 부분이 보인다. 그런데 버풍왕 직후 진흥왕 순수비에는 신고여서, 즉 옛 백성과 정복지의 백성은 다 같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노인과 백성,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봉평부에서는 새로운 정복 집단에 대해서 노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비 노자에 사람 인자, 노비 같은 뭐 사람.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 이제 그게 신라 육부 이렇게.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을 상당히 이제 구별하고 지방을 이렇게 차별화 시켰는데, 이제 진흥왕의 순수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지방민을 노인과 같이 별도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이 내 백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흥왕 들어오면은 자기 영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 이거는 전부 왕의 백성이고 왕의 지배를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확대되어져 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흥왕은 피정복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포용했던 것이다. 그 포용의 증거가 또 있다. 단양 지역 역시 오랫동안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곳이다. 551년 진흥왕은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그런데 이 적성비에는 당시 고구려인에서 신라인으로 복속된 한 인물을 새겨놓고 있다. 복속민 야이차. 그렇다면 진흥왕은 왜 이 복속민의 이름을 비문에 새겼을까? 신라가 차지하면서 야이차라는 인물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신라는 큰 공을 세우고 죽은 것으로 판단되는 야이차의 가족과 그 처에게 큰 포상을 내림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신라 백성으로 살아라, 신라에 충성해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석은 진흥왕의 탁월한 정복지 통치술도 담고 있다. 울릉도를 개척했던 이사부,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등의 이름도 보이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다. 도설지. 그는 대가야 최후의 태자 월광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설지는 단양 적성비보다 10년 후에 세워진 창녕비에도 등장한다. 그 사이 벼슬은 한 단계 올라 있다. 대가야의 태자인 도설지가 왜 신라의 관리로 기록돼 있는 것일까? 도설지는 신라 버풍왕 때 신라와 대가야의 결혼 동맹으로 신라 귀족 출신의 어머니와 대가야의 왕 사이에서 태어난다. 당시 신라는 대가야를 두고 백제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가야의 외교 노선이 백제 쪽으로 기울게 되자 도솔지는 어머니의 나라 신라로 망명하게 된다. 신라가 도솔지를 끌어들였던 것이다. 550년 당시에 백제 성왕의 외교 정책이 더욱 이 빛을 발해서 그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연맹이 백제 쪽으로 종속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55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신라가 520년대부터 공을 들여놓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대가야 쪽에 공을 들여놓은 게 이제 그 월광태자인데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가야를 넘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을 거고 아마 그래서 신라 왕실로서는 그 대가야의 태자인 그 월광을 우대해서 자기 귀족 집단에 끌어들이고 아마도 그를 관료로 임명하고 적성비에 나오는 기록으로 봐서는 그를 장군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둘 사라져갔던 가야 연맹. 그 중에서 대가야는 최후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 도솔지. 그의 이후 행적을 쫓아가면 진흥왕의 탁월한 정복지 통치수를 만날 수 있다. (562년) 드디어 진흥왕은 대가야를 침공 정복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기록이 나온다. 신라로 망명했던 도솔지가 진흥왕에 의해 대가야의 왕으로 책봉되는 것이다. 진흥왕은 왜 도솔지를 대가야 왕으로 삼았을까? 대가야는 신라의 기습에 의해서 쉽사리 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가야도 아주 오래된 왕조고 대가야의 그 일반 백성들의 민심도 쉽사리 아마 풀리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로서는 그 대가야 이내왕의 아들, 즉 대가야 왕의 정통 계승권자인 그 이 월광태자를 도솔지죠. 자기의 관료로 또 귀족으로서 오랫동안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를 임명시켜서 대가야 즉 고령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는 무마용으로 일시적으로 괴뢰왕으로 앉혔고 그러나 진흥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가야의 민심이 어느 정도 무마되자 도솔지를 대가야의 왕에서 축출하고 마는 것이다. 이후 도솔지는 승려가 되어 가야산 깊은 곳 월광사라는 절에서 쓸쓸한 최후를 마친 것으로 전한다. 결국 도솔지는 진흥왕 정복 야망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강력한 정복 정책을 펼치던 진흥왕. 그러나 그는 정복지민의 교화에도 뛰어났다. 진흥왕과 우르의 관계가 이를 잘 말해주는데 가야금의 명인 우르 역시 도솔지가 망명할 당시 신라로 넘어온 가야 출신의 음악인이었다. 진흥왕은 귀족 관료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르를 받아들였다. 우르의 음악으로 정복지 백성들을 교화하려 했던 것이다. 정복의 야망을 하나씩 실현하면서 포용과 교화로 정복지 백성들을 동화시킨 진흥왕. 그는 정복왕과 교화왕의 두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백년 동맹도 과감하게 깨뜨렸던 진흥왕. 정복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왕자까지 왕으로 삼고 그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포용 정책을 펼쳤던 진흥왕. 그리고 그 기록을 1000년 세월 동안 나물비석으로 남긴 진흥왕. 그러나 진흥왕이 국토 곳곳에 순수비를 세운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녕비에 새겨진 비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요. 당시 신라 귀족 관료들의 이름만도 무려 39명이나 보입니다. 이들 이름 중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도 보이는데요. 거칠부, 이는 바로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한 인물이고요. 김무력, 이는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들 39명의 귀족 관료는 당시 신라를 이끌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치자면 삼부의 요인들이 다 모인 셈인데요. 이들이 모두 경주를 떠나 창녕비를 세운 현장까지 온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렇다면 진흥왕은 누구이며 그가 순수비를 세운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울주군 천전리. 이곳의 바위벽에는 진흥왕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다. 높이 약 3m, 길이 10여 미터의 경사진 바위면. 청동기 시대 이래 수많은 그림과 비문이 새겨져 있어 천전리 각석은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바위면에는 14년의 시차를 둔 2개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예, 이게 울주천전리 서석의 원명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이 왼쪽에는 이 부분이 추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부지 왕자랑 14년 후 다시 새겨진 비문에는 사부지 왕자랑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네, 사부지 왕자랑은 바로 사부지 왕의 아들로서 바로 이 이듬해 54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진흥왕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나이는 불과 6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흥왕은 삼국 4기에 540년 7살의 나이로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어린 시기에 왕으로 즉위하기 1년 전에 이곳에 자기 아버지, 죽은 아버지의 흔적이 남겨 있는 이곳에 찾아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친혼이 성행하던 신라 왕실에서 버풍왕의 조카이자 외손자이기도 했던 진흥왕. 그는 겨우 7살의 나이로 즉위. 마침내 신라 최대 전성기를 이룩한다. 진흥왕 14년부터 건립되기 시작 20여 년의 대역사 끝에 세워진 황룡사. 황룡사에는 정복군주 진흥왕이 품었던 야망의 상징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높이 16척, 약 5m에 이르렀다는 장육존상이 바로 그것이다. 진흥왕은 황룡사에 장육존상을 건립하면서 자신이 강력한 정복군주로 인식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아소카 왕의 전설을 빌어왔다. 즉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왕이 마지막 단계로 장육존상을 건립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그 재료를 바다에 띄웠다. 그것이 신라로 전해졌고 진흥왕이 단숨에 장육존상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고대 인도를 통일한 정복왕 아소카왕. 그는 정복지를 불교로 교화하려고 했다.
이런 아소카 왕은 전륜성왕에 비유됐다. 전륜성왕은 불법의 바퀴로 세계를 교화하는 인도 신화 속의 인물이었으며 아소카 왕은 속세의 전륜성왕으로 인식됐다. 진흥왕은 바로 이를 자신의 야망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불교의 전례와 함께 이 신라의 아쇼카 왕의 그러한 고사가 전해져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흥왕은 그러한 아쇼카 왕의 전륜성왕의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에 대입시켜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쇼카 왕은 인도 대륙을 무력으로 통일했던 그런 하나의 정복 왕이었고, 무력으로 통일한 이 영토의 백성들을 불교로서 교화하고자 했던 그런 교화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그러한 아쇼카 왕의 정복왕이면서 교화왕이었던 그러한 아쇼카 왕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흥왕은 태자의 이름까지 전륜성왕을 본받아 동륜으로 지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진흥왕은 강력한 정복 정책을 펼치고 순수비를 세웠던 것이다. 창녕비에는 건립에 참가한 39명의 귀족 관료들의 이름이 나온다. 당시 신라의 고위 관료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진흥왕은 왜 이들을 멀리 창녕까지 불러 모았을까? 진흥왕은 비석 건립 의식을 통해 자신의 통치력과 왕권을 각인시키고 싶었다. 즉, 강력한 정복군주로서의 정책을 추인받고 널리 알리는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했던 것이다. 입비의식을 통해 자신의 야망과 정책을 과시하고 또한 영토의 경계로 삼았던 진흥왕. 이에 더하여 그는 비석에 자신의 통치 철학까지 뚜렷이 새겨놓았다. 마울령비에는 덕화를 강조하여 교화왕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꿈을 새겼으며 또한 스스로를 경계하는 진정한 정복군주상을 새기기도 했다. 황초령 비에는 정복지 백성들을 적극 포용하고 활용하려는 의지도 보인다. 이러한 진흥왕의 순수비는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왔을까? 고대 사회의 진흥왕 시대의 왕이 정말 서울을, 지금의 서울 지방, 당시로서는 상당한 그 북방 영토겠죠, 신라로서는. 그 다음에 한경도 지역까지 직접 순수를 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일생 혹은 뭐 조상 대대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왕을 백성들이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도 왕을 직접 보게 되겠죠. 이럴 때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왕을 향한 어떤 감격이랄지, 그 다음에 왕과의 아주 일체감, 거기서 오는 충성심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은 또 백성들을 막 포상하고요, 또 현재 군인들도 위로하고, 그리고 또 비문을 이렇게 세워서 자기가 온 사실을 이제 영원히 남기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왕의 존재를 직접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왕의 어떤 통치를 자기들이 받는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그런 셈이죠. 그 어느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전국토의 순수와 순수비 건립으로 마침내 강력한 정복왕이자 교화왕이 된 진흥왕.
그는 젊고 패기 넘쳤던 자신의 꿈과 야망을 새겨 나라 땅 곳곳에 천년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진흥왕 비석을 더듬으며 진흥왕의 꿈과 야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당시 신라와 복잡했던 국제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수비 건립을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흥왕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해 약 100여 년 후 신라는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합니다. 진흥왕, 그는 43세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나 재위 37년간 그는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그는 정복을 통해 국력을 확장하고 포용과 교화를 통해 삼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업일신, 망나사방이라는 신라의 야망을 달성했으며 그것이 지금 4개의 비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 진흥태왕의 꿈과 야망을 새긴 채 이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